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이정민 리포터. 네. 간밤 뉴욕 증시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폭등했습니다.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일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프라임데이를 기획하고 있는 아마존도 역시 4% 넘게 올랐습니다. 이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99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레리 커들러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전날 문우신 재무장관과 제안한 2조 2천억 달러 부영책보다도 더 큰 규모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의 장벽처럼 여겨졌었죠. 코스피 2,400선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2,400선을 웃돌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순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소비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됐다는 소식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국내에서는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증시에는 훈풍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간밤 새벽 뉴욕 증시 많이 급등을 했죠.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상우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난 속의 경제수장이죠. 홍남기 부총리마저 전셋집을 빼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홍 부총리마저 새롭게 전셋집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두고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보호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또 하지만 한편에선 계약 기간이 4년으로 확대되면서 곧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인데요. 전세난이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상황 이슈엔 직설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10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화웨이 제재에 따른 대체 효과가 발생했고 신형 휴대폰 반도체 물량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밖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4분기에는 디램 고정 가격 하락폭도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 전장에서 1.17%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64,4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3.24% 올라 종가는 85,50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DB하이텍 역시 2.3% 올라 37,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론 여행항공주입니다. 기존 2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여행 그리고 항공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에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1단계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여행주입니다. 노란 풍선이 급등했습니다. 16% 급등하며 종가는 28,850원이었고요. 레드캡 투어도 12.6% 올라 마감가는 16,950원이었습니다. 모두 투어입니다. 6.5% 올라 13,900원이었고요. 참 좋은 여행이 5% 올라 5,830원, 하나 투어도 4.4%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42,100원이었습니다. 항공주도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제주항공입니다. 5.2% 올랐고요. 종가는 14,000원이었습니다. TA항공 역시 4.88% 올라 2,620원이었고요. 대한항공이 4.5% 올라 2650원, 아시아나항공이 2% 올라 4,375원이었고 진에어 역시도 1.8% 강세 나타내며 마감가는 9,19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도 확인해 보시죠. 지난 주말 사이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9일 강원도 화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고 이어 해당 농장과 2.1km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병 농장의 돼지와 인근 농가 2곳의 사육 돼지를 살처분하고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주 일제히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특히 채시스가 21% 급등하며 3,34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글벳은 11% 올라 종가 9,730원이었고요. 우진 BNG도 8.9%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3,460원 선이었습니다. 이 밖에 제일바이오가 7% 올라 8,420원, 파루도 3.07% 올랐습니다. 종가는 3,025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폐와 금융자동화기기 관련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광둥성 선전시 정부와 협력해 디지털 위안화 화폐 공개 실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선전 시민 5만 명에게 각각 200위안, 우리 돈 약 3만 4천 원씩 총 1,000만 위안, 약 17억 원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풀이는데요. 당첨된 사람들은 디지털 위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정 상업시설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주 마감 상황입니다. 한네트가 16.3% 올라 종가 5,590원이었고요. 로지시스 역시도 15.6% 급등하며 마감가는 5,040원이었습니다. KCT입니다. 4.4% 올랐습니다. 6,880원이었고요. 푸른기술이 4.04% 올라 14,150원. 한국전자금융도 2.51% 올랐습니다. 6,1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2,400선 마감은 지난달 18일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역시 코스피가 11.77포인트 0.49% 상승하면서 2,403.73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1.88포인트 0.2% 소폭 상승하면서 873.5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342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84억 원, 839억 원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2,02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8억 원, 1,538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3%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항체 치료제 예방 임상 시험을 본격 개시한다라는 소식에 셀트리온이 4%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G생활건강도 2%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네이버, LG와 카카오 등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유통 섹터가 2% 이상 상승한 가운데 운수창고, 종이목재, 섬유의복, 전기전자, 의약품 등이 1% 이상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운수장비, 철강금속, 기계 섹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게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강세였습니다. 제넥신이 5% 이상 올랐죠. CJ ENM도 3% 오름세였고요. 반면에 시젠과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4%에서 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6원 5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46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할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많이 오른 가운데 애플이 이번에 5G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애플 주가가 급등하면서 기술주를 상승으로 이끌었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네.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진행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일희일비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추가 부양책 희망이 생기면 주가가 올랐다가 그것이 이제 중단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출렁이고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주간 쭉 나타났고요. 이게 이제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는 누가 되든 결국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추가 부양책이 결국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이제 낙관론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이제 다만 특히 어제 이제 나스닥 그 100 그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맞아요. 거의 나스닥 100은 3% 이상 올랐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주가 이제 거의 이제 9월 초에 전고점을 지금 다시 뚫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나스닥 100의 변동성 지수도 어제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와 관련된 변동성 지수는 같이 빠져야 되는데 예. 어제는 둘이 동시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8월 달에 봤던 콜옵션 위주의 그런 주가 상승 움직임이 지금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놓고 그러니까 본다면 현물 시장이 아니라 선물 시장이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불안한 상승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 상승을 즐기기에는 조금은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추가 부양책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벤트 바로 대선이 국내 증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여론조사라든지 미국 주류 언론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또 영향을 주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시장 자체는 결국은 미국의 대선판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다 보고 네. 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이제는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고 그 바이든에 맞춰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이전까지는 사실은 바이든이 그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 지수는 안 좋아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들어오면은 세금도 올릴 것 같고 여러 가지 규제도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결국 바이든이 되고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또 추가적인 새로운 움직임이 뭐냐면 민주당 압승 네. 이거를 이제 블루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대통령, 백악관도 민주당이 차지하고 지금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다 다수당으로 차지를 하면은 추가 대규모 부양책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올라갈 거다. 경기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올라갈수록 지금 시장 자체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나 이번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던 간에 양쪽에서 지금 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또 어떤 얘기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결국은 완전하게 압승을 거두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장 투표, 11월 3일 날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2주 후에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이 역전하는 이 모양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불복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이것이 줄어들었다고 느꼈던 그 시장에서 안도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네. 대법관을 새로 신규로 선임하는 지금 그런 청문회가 원래는 늦어질 거다. 대선 이전에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임명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녁, 그러니까 어제 저녁 밤부터 지금 대법관, 신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네. 상원에서 개시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공화당의 목표 자체는 대선 이전에 신임 대법관을 만들어서 지금 6대 3으로 그 대법원의 표심을 결국은 공화당 위주로 끌고 가겠다. 결국은 예.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불복을 해서 이것을 대법원으로 끌고 가면 결국은 거기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모양새를 일단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이것이 좀 더 걱정되는데 네. 1887년에 그랜트라는 미국의 그 대통령이 예. 소위 미국은 선거인단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처럼 직접 선거로 모든 걸 뽑는 게 아니라 각 주에 선거인단이 정해져 있고 선거인단을 뽑아서 한 명이라도 한 표라도 이기면 전체 선거단을 다 대표하는 사람을 이제 그 워싱턴으로 보내서 간접 선거를 하는 건데 승자 독식 구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될 때 서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은 한 주에 2명의 대표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요. 그러면 서로 이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제 그랜트가 했던 방식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주의 다수당이 되는 의회의 다수당이 되는 한 당의 그 1인 대표를
모아서 50명을 갖고 이제 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네네. 그때 결국은 다수당으로서 공화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비슷한 방식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앞에 대선에 계엄령이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계엄령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그런 이슈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진영에서는 총을 사라. 총탄을 모아라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의 그런 그러니까 불안감을 이제 조성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들이 실제로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빅스 지수는 떨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총기를 제조하거나 총탄을 만드는 유통회사들 이런 회사들 주가를 보시면 저 밑에 제일 그 검정색이 S&P 500인데 예. 저 위로 보시면은 S&P보다 월등하게 높게 지금 총기 제조 유통회사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고요. 계엄령 선포를 대비해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이제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소위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예. 뭐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인종 갈등이 되게 격화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폭동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개인들이 사실은 불안하니까 총기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지금 주가로만 놓고 보시면 지금 11월, 12월로 가서도 우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 수요를 촉발하면서 총기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결국은 현재 미국 시장에 어쨌든 불안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총기 회사들의 주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시장에서도 불안정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공개를 앞두고 6.4% 급등하는 등 특히 대형 기술주들의 급등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이런 상승 분위기 국내 증시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좀 긍정적인 이런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기술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점은 이번 우리나라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특히 앞에서 언급해 주신 이런 애플 같은 경우가 좀 급등이 나타나는 것은 애플의 이런 새로운 폰에 대한 이런 기대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바로 이 애플 관련주의 대표적 바로 이 LG 이노텍이나 BH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에 대한 이런 관심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국내 증시를 보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도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실 필요가 있지 않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3대가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실제 뭐 LG 화학 그리고 LG 전자 등 지금 현재 빠져나 이런 경기 민감주들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 발표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이런 업종군으로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짚어보셔야겠습니다. 환율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46원 8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역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우리 원달러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들이 시장을 좀 더
할 수 있는 모습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번 환율이 강했을 때 우리 워낙 강세기에는 증시가 매번 강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뭐 철강이나 화학 이런 규모 그리고 이런 증권업종에 지금 현재 관심도가 지금 현재 외국인 많다 보니까 이쪽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시장이 현재 가치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결국은 실적이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많이 반문을 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은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 아니야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보면서 어디 쪽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실적 발표에 이런 집중을 여러분들 잘 픽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소 통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뉴욕발 훈풍에 힘입어서 0.9% 강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2,426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875.99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어제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약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4,300원이고요. 삼성전자는 1% 가까운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LG화학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LG화학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9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 오늘장 1.7% 강세가 예상되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9%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2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93,000원이고요. CGN 어제 약세를 나타냈었죠.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상 체결가 27만 9,200원이죠.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성장주, 기존의 기술주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다시 한번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로에 놓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조 바이든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시각은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주가 더 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결국 어제 이제 미국의 나스닥 100 대형 그 기술주들이 올라갔던 그 논리가 지금 말씀 주신 그 논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그거는 좀 균형이 서로 이제 약간 그 상충되는 모순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 제가 이제 그 지난 한 몇 달 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집중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이거 걱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기업 비중이 제일 상위 5개의 시가총액 비중의 합이 18%로 최고를 찍고 이제 쭉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번에 2020년 와서 상위 5개 시가총액 합이 지금 23%를 9월 초에 이제 찍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보다 집중도가 더 많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 당시엔 또 재밌는 건 5개 종목의 이름들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GE, 엑손모빌, 인텔 기술주 3개,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2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5개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다 기술주입니다. 결국은
완전 대형 기술주에 집중돼 있는 시장의 그러한 그 쏠림 현상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일단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좌측에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저 2000년도에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벤트, 기술주에 부담이 되는 이벤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청문회 이슈가 상당히 장기간 끌었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기술주의 어쨌든 하락폭을 나타냈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번에도 지난 7월 달에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7월 말에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 대상의 반독점법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비슷한 현상들이 데자뷰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일단 주가 자체는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을 놓고 보면 지난주에 화요일 날 나왔고 미국이 미국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한 1% 남짓 하락으로 대응하고 바로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 논리가 뭐냐면 당장은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형 기술주에 대한 반독점법이 당장 현실화되지도 않고 공화당이 일부 막아줄 수도 있고 되게 먼 미래다 이렇게 일단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요.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 이 모든 거를 덮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조금은 너무 이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번 내용을 실제로 뜯어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대형 기술적인 부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기사들이 나와 있지만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성장한 가장 근본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실은 경쟁을 애초에 없애버리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 안을 보면은 그 대형 기술주들의 사업 부분을 분할하라는 그러니까 기업을 쪼개라는 내용까지 이제 들어 있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독점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걸 이루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번 대선이 지나가면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민주당 쪽이 아니거든요. 그럼 시장이 민주당의 블루웨이브로 시장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시장의 23%나 차지하는 대형 기술주의 가장 악재를 민주당이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모순되는 논리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다 독식하게 되면 이런 입법이 더 조속하게 처리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지금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위안화가 빠르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달러는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지금 달러의 약세의 장기 방향성은 이미 전 정해져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의 그 반대편에 위안화가 있습니다. 왜 이제 위안화가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사실상의 수익률 곡선 제어, 금리 상한제를 사실상 하면서 이제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10년물 그림과 0.7%대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중국은 경기가 개선되면서 중국의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 자체는 지금 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거의 250bp 이상 벌어지면서 결국은 위안화에 대한, 그러니까 위안화에 대한 소위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차트에 지금 띄어져 있지만 원래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19년도 이후부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달러가 좀 이례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측면입니다. 결국은 위안화 강세의 방향성 자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 기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유가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유가가 40불대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딱히 오를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유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그러한 두 가지가 이제 수요가 일단 부족하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면 기존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는 정책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한 기존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셰일 오일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억제하는 정책을. 센터장님 죄송한데요. 유가 얘기는 저희가 좀 개장 후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0월 13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올랐습니다. 6개월 내 일간 기준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장중한 때는 3%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6% 넘게 올랐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주가도 4%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애플은 3, 4년에 한 번씩 거의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아이폰을 내놓게 되는데 이번에 대폭 업그레이드된 아이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5G를 탑재한 아이폰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매출 주가라든지 아이폰의 매출이라든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기대감도 역시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조 바이든이 돼도 기술주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미증시 나스닥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앞서 살펴보셨죠. 기술주 일단은 고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0.5%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416.85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5% 올라가고 있습니다. 877.8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뛰고요. 일단은 혼조세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0.8% 상승세 69,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 네이버와 LG화학 0.6%에서 0.4%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으로 71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오름세고요. CGN은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0.6%, 0.7% 하락이고요. HLB 보합입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 0.5%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제약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철강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현대제철이 지금 3%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2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밖에 지금 동국제강이라든지 KG 동부제철도 역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흐름 좋았던 유통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기대 이상으로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유통주라든지 화장품주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장 보시게 되면은 유통주 지금 롯데쇼핑이 0.8% 상승세고요. 신세계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백화점도 1% 상승 중이고요. 이마트, 롯데하이마트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목 순환매,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또 상승이 이뤄진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또 지속적으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개인도 155억 원 매수 우입니다. 외국인이 229억 원 순매수고요. 이 가운데 기관은 오늘 39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전자에서는 6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전기전자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전기전자에서는 빠르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타 섹터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전자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 기조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두 메이저 수급 주체는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9억 원, 기관은 10억 원 지금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19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론 환율 1원 50전 상승한 1,148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환율, 앞서서 저희가 지금 뭐 신흥국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들어봤는데 환율은 그러면 얼마까지 좀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은 6.5, 6.2 위안으로 가면은 대략 한 1,100, 1,30원에서 1,050원까지.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균형 환율 정도가 됩니다. 근데 원래 그 환율 자체라는 거는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주식보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만약에 아래로 잡으면 좀 더 셀 수가 있고요. 다만 중국에서 지금 인민은행이 너무 급격한 위안화 강세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달려서 이제 숏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와 관련된 증거금을 원래는 한 20% 잡던 거를 다 어제 깎아줘 버렸습니다. 네. 결국은 쉽게 매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결국은 그 얘기 뭐냐면 위안화 강세가 중국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파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원화의 지금 가파른 강세에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도 있다. 서로의 그러한 그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여기서 더 강한 그 강세 방향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은 횡보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유가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그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그 결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네. 기존에 지금 차트가 떼져 있지만 미국이 이제 오바마 때부터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 발전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이 방향성은 사실은 트럼프도 되돌리지 못한 큰 장기 방향성이고 아마 바이든이 만일 이번에 된다면 저 방향성이 좀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큰 변수는 셰일 오일. 예. 사실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최대 변수가 셰일 오일이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떼어져 있는데 바이든이 에너지 공약으로 하나 내세운 게 뭐냐면 연방 국유지, 연방이 소유한 토지에서의 셰일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략 한 10% 이상, 한 15% 가까이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셰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사라지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뭔가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의 그런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또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그 업종의 지수가 예. 말씀 주신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와서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게 트럼프 시대의 에너지 업종 지수거든요. 예.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공화당이 되면 에너지가 좋고 뭐 민주당이 안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좋았던 건 클린턴 시대의 에너지 업종이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부시와 오바마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각 변화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셰일 오일이 들어오냐 여부가 큰 변화였거든요. 예, 그렇게 예. 놓고 보신다면 이번에 역으로는 셰일 오일이 2015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엔 거꾸로 만약에 미국의 셰일 오일의 공급이 억제되고 난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그러한 그 기존의 공급 국가들이 수혜를 보는 그러한 이제 거꾸로의 이제 반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이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일종의 이제 역설이긴 하지만 바이든의 셰일 오일 억제 정책이 전 세계 유가 공급량을 줄이고 유가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반작용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또 같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또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실시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추가 부양책 때문에 지금 시장의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의 당선 확률 플러스 이제 블루 웨이브라고 하죠.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소위 말하는 싹쓸이를 할 그러한 그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소위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는 이제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결국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많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경기가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예.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은 그것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들, 또 가치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이는 충분한 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조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시장 자체는 조 바이든과 민주당의 압승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나 이제 가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이게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과도 이제 연동이 됩니다. 네. 지금 띄어져 있는데 아래축은 이제 미국
미국의 성장률이 가팔라지는, 우측할수록 가팔라지는 뜻이고, 그 Y축, 세로축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성장률이 가팔라지는, 좋아지는, 그랬을 때 어느 업종이 좋으냐는데요. 보시면은 둘 다가 가팔라지는, 경기가 개선될 때 제일 좋은 업종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 산업재, 에너지.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입니다. 예. 결국은 이쪽이 결국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모양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금융재라든지 산업재,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차트를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예. 이게 장기 차트 중에 이제 기술 업종과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비중, 이거 전 세계 대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금융과 에너지의 시가총액 비중 두 것의 추이인데요. 보시면 아시지만 노란색이 기술과 헬스케어인데 지금 저희 전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결국은 이제 시장의 목에 찼다라는 거고요. 예, 예. 반면에 이제 경기 민주의 대표적인 이제 아까 보셨던 금융과 에너지가 네네. 가장 지금 완전 바닥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타일 체인지가, 업종 체인지가 한번 벌어질 그러한 이제 변곡점에 와 있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됐을 때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또 에너지 그리고 금융, 산업재 말고도 또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가 있을까요? 장기 큰 흐름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 예. 기후변화에 대한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 이제 그렇죠. 전기차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밸류체인들은 이미 많이 주가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것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봤지만 결국은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네. 배터리에 소요되는 자원들, 대표적 히토류라고 하죠.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전 세계의 절반 이상, 그다음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의 한 70%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입으로 쓰는 히토류가 이슈가 네네. 되고 있고요. 결국은 근데 이번에 사실 보시겠지만 작년부터 중국의 히토류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줄었고 올해는 소위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 수출이 거의 20%,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히토류가 지금 전기차의 밸류체인에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고 배터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광물인 히토류가 필요한데 중국이 수출을 덜 해주면 이쪽과 관련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히토류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준비된 차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국은 향후 이제 전기차의 그러한 수급을 기반해서 이제 계산을 해놓은 차트인데요. 지금 현 네. 시점입니다. 보시면 저기 왼쪽에부터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이나 저기 보시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030년 10년 후가 되면 14배 와. 수요가 14배 이상 늘 거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소위 이제 인이나 철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13배. 그다음에 네. 구리나 흑연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결국 히토류 관련된 광물의 수요가 폭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은 이 대란이 올 수밖에 또 없겠네요. 뭐 결국은 어떻게든 해석을 하고 이제 호주 같은 데에서 예. 새로운 광산을 발굴하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긴 할 텐데 그 기간 동안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수급에 큰 이제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기차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인 히토류 관련주에도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를 위시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있지만 네네. 저 가운데 검정색이 이제 S&P 500이고 저 파란색이 이제 전기차 ETF입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요. 저 붉은색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소위 그 히토류 그 대표 ETF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은 시장이 그 전기차의 소위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전기차 제조업체나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저희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히토류 생산
광업주에 대해서는 아직 주가를 충분히 많이 못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향후에 아까 그 수급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타이트해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히토류 관련 종목 찾기 힘들면은 그 관련 ETF도 많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REMX라는 예. 제가 그 ETF 기호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예.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관련된 소위 보유 종목들 네임스가 쭉 나옵니다. 네네. 사실은 거기서부터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그 중에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은 거의 벌써 한 200% 이상 올란 연초 대비 네. 200% 이상 올란 종목들이 있고 그 또 어떤 종목들은 연초 수준밖에 못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개별 종목으로까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좋은 초기 이제 공부의 첫 시발점은 그 관련된 그 ETF의 보유 종목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은 좋은 스타트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똑똑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해외 증시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뭐 미국이 낫냐, 중국이 낫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쪽에 눈을 돌리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중국 채권 시장 쪽도 괜찮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쪽에서 결국은 위안화의 강세, 그다음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중 금리 차가 확대, 이 검정색 선입니다. 올라가면서 지금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위안화 표시 채권들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위안화 표시 채권들이 지금 글로벌 그 채권 벤치마크에 속속들어가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벤치마크를 그 기본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 투자자들이 이제 그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추가적인 그 중국 국채의 유입량이 대략 1,400억 불, 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40조가 넘죠. 결국은 계속적으로 위안화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금리도 좋을 뿐더러 위안화가 강세가 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소위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마치 한국의 원화가 강세가 되면 주식을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환율까지 추구하는 그러한 플레이를 지금 중국 그 소위 말하는 위안화 채권에서도 충분히 누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횡보입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뭔가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연말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낙관론적인 접근들을 특히 미국의 네.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 총기 제조업체들의 주가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미국의 대선 변동성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수익을 사실 프로핏 테이킹이라고 하죠. 일정 부분 수익을 현실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년도를 보시고 지금 너무 지금 주식의 비중을 많이 올리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혹시 있을 변동성에서 추가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신다면 좀 뭐 밸런스 있는 좀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최근에 계속해서 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샀을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하는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아요. 1% 이상 올라갑니다. 61,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섹터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7% 상승입니다. 넷마블 하락세고요. 호텔신라 오늘 1% 약세로 7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두산퓨얼셀, SK바이오팜, 신세계, 아모레퍼시픽도 순매수했습니다. 두산퓨얼셀 오늘 2% 강세고요. SK바이오팜도 올라갑니다. 신세계 어제 흐름 좋았는데 지금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21만 8,500원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1% 약세입니다. 이 가운데 GS 리테일도 하락으로 3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입니다. 금융주 전략 저희가 들어봤었죠. 오늘 보합입니다. 4750원이고요. GS리테일은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내림세입니다. 강원랜드가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SK케미칼, LG생활건강, 하나금융지주, 대한항공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케미칼 올라가고요. LG생활건강, 하나금융지주가 하락입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이 2% 약세로 22,200원이고요. SK이노베이션 0.6% 내림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지금 강보합권으로 시가 대비로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태네요. 2,406선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권이죠. 874.35포인트입니다. 오늘 10월 13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톡톡입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에이미 코니 베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 전 인준은 불법이라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공화당 주도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현지 시간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인데 첫날부터 베럿 지명자 인준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살펴보기 전에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부터 만나보시죠. I believe Americans of all backgrounds deserve an independent Supreme Court that interprets our Constitution and laws as they are written. And I believe I can serve my country by playing that role.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뚜렷이 갈립니다. 공화당이 베럿 지명자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사 하면서 워킹맘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민주당은 베럿 지명자로 인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이번 청문회는 다른 순환 청문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미 대선이 3주가량 남아있는데 베럿 지명자가 인준이 된다면 대선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화당은 코로나19 사태에 쏠린 이목을 신임 연방대법관 인준으로 끌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공화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겠죠.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유세 일정을 접어두고 화상으로 청문회에 등판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입니다. Senate Republicans have made it crystal clear that rushing a Supreme Court nom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helping and supporting the American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a deadly pandemic and a devastating economic crisis. 부양책은 뒷전이냐며 공화당을 공격했는데요. 이쯤에서 뉴욕 증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추가 부양책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은 어둡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대선 불확실성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P 500은 고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오르는 걸까요? 코메리카 CIO가 설명해 드립니다. This market's rallying on free money, optimism for potential further stimulus, but we really have to be concerned about valuations when we're well above 3,500 on the S&P 500, I believe. 유동성과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데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라며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많은 불확실성을 두고 너무 겁없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또 다른 전문가도 있습니다. I think people have sort of like lost some of their fear of the blue wave. But the challenge is, and this is, I echo John's concerns, the challenge is that investors seem to have lost their fear of everything. They seem to be pricing markets as if we're going to get a big stimulus before the election. We're going to get the Fed cranking up the printing presses, and the election's going to be smooth as silk without any controversy. That seems to be setting us up for disappointment on one or more fronts. 카라벨 회장 말에 따르면 지금 시장은 겁없이 오르는 시장인 건데요. 대선 전후의 뉴욕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글로벌 톡톡이었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냥 소설 아닌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번에는 장편 소설을 쓰려고 하냐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 소설을 쓰려고 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는데요. 자신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보좌관과의 메시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 인력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 윤 총장은 지난 7일 옵티머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검사 4명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파견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추가된 수사팀 구성만으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증원으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주미대사 태도 논란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야당 초선 의원들에게 예의가 없다, 경우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며 질문을 거부하거나 말을 중간에 끊는 등의 행동을 보여 집단 항의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한국은 미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이 대사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자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을 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국익이 돼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논란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가 각자 독립운동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복회 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이 참여한 광복회 개혁 모임은 이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는데요. 개혁 모임 일동은 국민청원을 통해 김 회장 부모가 의열단과 조선의용대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관련 기록이 전혀 없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회장은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조사해 포상했던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정부가 답할 문제라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 유족 상속 포기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자녀는 지난 6일 재산과 비재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박 전 시장의 부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한정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박 전 시장이 진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시장은 작년 말 기준 약 6억 9,091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동빈 스가 일본 총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으로선 처음인데요. 재계에 따르면 스가 총리와 신 회장은 1시간 반가량 점심을 함께하며 여러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 기업인 패밀리마트와 고세 대표 등도 참석했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가 오랫동안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일 경제 교류가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중국 누리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이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TS는 미국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벤플리트상을 수상하며 한국 전쟁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중국 내 BTS 한정판 스마트폰의 판매를 중단했고요. 현대차도 BTS 출연 광고를 삭제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구하라 금고 도난입니다. 지난해 숨진 가수 구하라 씨의 자택에 있던 금고가 올해 초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구 씨의 가족 대리인에 따르면 올해 1월 구 씨의 자택에 누군가 침입해 금고를 훔쳤습니다. 금고 안의 내용물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집에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 지난 4월에야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집안의 구조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 씨의 지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디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전셋집을 새로 구했는데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전세와 관련해서 24번째 부동산 대책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또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의 김규정 소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 기간이 이제 내년 1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이 홍 부총리는 이 집에 보증금 6억 3천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같은 보증금으로 같은 조건의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조건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작년 1월이죠. 1월에 6억 3천에 계약을 했는데 현재 전세 시세가 이제 같은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8억 3천에서 9억 정도 하거든요. 예. 최근에는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호가 네. 입장에서.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는 구하기가 힘들고요. 면적을 더 줄이거나 아니면 뭐 지역을 좀 옮기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홍남기 부총리의 경제수장인데 자칫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게요. 것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값의 이 급격한 상승, 뭐 임대차 보호법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현재까지는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네네. 각자 의견들을 좀 한 분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 교수님. 홍남기 부총리가 뭐 전세 난민이 됐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값이 뭐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감사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정책을 잡은 사람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걸 뭐 더 중요한 건 서스럼 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전세값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물건이 없어. 이걸 아주 당연하게 하면서 맨 마지막 표현은 또 이랬습니다. 안타깝다. 이건 안타깝다라고 표현할 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좀 제가 볼 때는 발언의 어떤 수위가 내용 예. 자체가 남을 쳐다보듯이 국민을 대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외국인 뭐 동남아 사람 얘기하듯이 안타깝다는 그런 표현은 제가 볼 때 이건 뭐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발언 중에 이제 뭐 2개월 정도 뭐 내년 2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은 더듬어 보니까 이분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989년도에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고 나서요. 10월 그 다음에 1990년도 10월에 그 일기 신도시 분양을 했습니다. 동시 분양, 일산 분양을. 네. 그 전에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됐어요. 또 심리적으로 이제 또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맞물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 분석원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좀 요즘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발동시킨다고 가정을 할 때 혹시 지금 전세 가격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인지 일부 카페 담합이나 가격 왜곡 세력, 공인중개사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이 왜곡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으시고 2월 이후에나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 왜 2월이라는 표현을 꼭 집어서 했을까 해보니까 그 두 가지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 분석원이 출동되면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가격의 어떤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허위 신고 같은 것들도 막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허위 신고가 뭐냐면 거래를 신고하고 나서 60일 동안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어요. 신고가가
해지가 돼도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건지 명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2월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1989년, 90년 동시 분양 내년에 이제 3기 신도시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편한 것 같은데요. 둘 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지금 소장님, 전셋값 상승률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흐름을 본다면 말이죠.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67주째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주택 거래 시장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 월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는 늘어난 상황인데 네.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좀 겹친 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주택 임대 사업자들 기간이 말소된 이후에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요인이 있었고 지금 임대차 3법, 새 임차법 시행된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 쓰는 게 유리하겠죠. 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계약했던 전세 물건들 시장에 계속 회전돼서 나오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 변경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또 동시에 쓰여지면서 최근에 물건 부족이 좀 극심해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 소장님, 임대차 보호법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요인들 가운데 임대차 보호법이 더 좀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7주 연속 상승이라는 얘기는 단기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누적된 상황에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왜곡이 심하게 되는데요. 부총리 예만 들자도 이게 현실이거든요. 부총리야 사실 능력이 있으니까 뭐 다주택 프레임 때문에 의왕 집을 팔았고 지금 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사실 사면 경제 수장이 전세집에 쫓겨나서 새롭게 또 집을 산다는 것도 모양새가 우스우니까 사실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꼭 전세 살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또 내어줄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걸 모니터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개정을 하거나 손질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세 수요가 늘어날 그 요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려 있는데 3기 신도시 사전 분양만 하더라도 사전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또 전세를 살면서 기다려야 되고 최근에 거래 시장이 매매 거래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내가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집을 사고 싶지 지금 같은 분위기라든지 좀 안정되거나 또 이렇게 좀 조정이 받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실 전세 살면서 또 관방을 하고 싶은 게 다수의 실수요자 마음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려면 두 가지거든요. 새 아파트들 공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려면 뭐 정부에서 계획하는 공급 물량들은 5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 최근에 정부 규제를 보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들 전세 끼고 투자한 갭 투자들을 막기 위한 규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뭐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추가로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언밸런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대차 3법까지 되면서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살 만한 이유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부작용과 여러 가지 현실이 맞물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세 가지가 이게 분명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장점 취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세입자 했을 입장에서는 텐데. 기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우리가 계약갱신권이 제일 크죠. 전월세 상한제는 뭐 5% 선이고 또 시세와 어떤 맞춰서 하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제일 큰데 아까 말씀에 연결해 보면은
지금 저 조항 때문에 지금 전세난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년 전세 계약을 예측할 때 주인 입장에서, 소유주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사는 게 지금 월세보다 자금 측면에서 자본 환원율을 계산하면 유리합니다. 전세금 2억에 월세 얼마를 사는 것보다 3억을 대출받는 금리의 이율이 더 저렴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왜 저금리 상황인 거랍니다. 예. 첫 번째니까 저금리 상황이 전세 수요를 더 늘리게 하는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임대차 3법은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으면 손해가 오죠. 월세가 유리하다 보니까 월세로 물량이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전세 매물은 주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느니까 지금처럼 전세난이 일시적으로 과도기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1989년도에는 저금리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란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금융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예전처럼 자살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예. 충분히 저금리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4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4년 동안 청약할 수가 있어요. 계속. 예. 기다리면서 되고 나면은 그때는 월세를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본인들이 돈 계산을 해보시면 충분히 어떤 좀 균형적 그런 시기가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뒤면 도래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핵심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집값이 오른 만큼 전세나 월세 수요가 받쳐주는 밀집돼 있는 지역들은 집값에 준해서 전세 월세 가격 임차료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지금 상황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사실 물량 회전이 좀 어렵게 만드는 전세 물건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제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겹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이제 말소제도 같은 것도 발표가 됐고 지금 방금 말씀 나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분명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제도긴 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 물건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난이 수요자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리고 일부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이 나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4년 동안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하고 예. 또 전월세 상한제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종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물건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주거를 하려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제도들이 다 임차인 보호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쓰여지면서 사실은 물량 공급을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이제 기본 여건 하에서 해결책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해결을 하려면 전세 월세 수요에 맞춰서 전세 물건 공급을 하면 네. 쉽죠.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저희가 전세 물건을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해결 방안이 사실상 딱히 없는 구조라고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셨네요. 예. 이게 사실 전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매매 시장과 다르게 전세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저는 맞지 않는 옷을 좀 입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시장을 좀 분리를 해서 또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전세 시장을 건드려 버렸단 말이에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니까 일단 예. 좀 차지하고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한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월세 5%, 상한제. 5%로 제한을 해버렸는데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도 과도한 상승을 반대하는 거지 안 올려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집주인들도 2년이 짧아. 좋아. 4년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그 2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5% 거의 안 올리는 수준에서 맞춰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텝이 좀 꼬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민 주거 안정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기존에 계약갱신이 되신 분들이야 2년 더 연장이 됐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겠지만 지금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또 부총리처럼 갱신될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거주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데 사실 나가보면
아파트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들은 전세 물량이 거의 없고요. 1000세대 아파트에 뭐 1개, 2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격도 홍남기 부총리 예를 들자면 6억 3천에서 작년 1월에 6억 3천에서 지금 9억 거의 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쉽지 않고요. 최근에 현장에 나가보면 전세집이 없으니까 매매로 그냥 집을 사버리자 대출받아서 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분들이 네. 많아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정부의 발행과는 달리 오히려 이런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을 떠받쳐주면서 신고가 행진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 평가들을 해주셨는데 좋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뭐 도입 시기라든지 지금 네네. 현재 꼬여 있는 이런 수급 불균형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또 제도 취지와 목표가 좀 상이하다는 것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목해 주셨는데 어쨌든 꼬인 실타래가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앞서 한 교수님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홍 부총리가 내년 2월 이후에나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 발언 내용의 자체의 평가를 말고요. 정말 우리 시기적으로 맞섰을 때 그러면 홍 부총리의 전망처럼 내년 2월 이후에는 전세 시장이 지금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안정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어떤 의견이신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지금 보도에는 뭐 집이 나오자마자 안 보고 계약을 해. 이건 좀 과도한 보도고요. 다 봅니다. 다 보고. 그리고 실제 매물이 제가 9월 15일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줄질 않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팩트인데요. 제가 그저께 밤에 좀 한 2시간 동안 서칭을 했는데요. 매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름에서 일주일 단위로 제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해본 결과 전세 매물은 줄질 않습니다. 줄질 않고 도리어 느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했는데 팩트를 좀 더 체크하면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뭐 연립, 빌라, 다세대, 뭐 빌라도 요즘 뭐 고급으로 짓는 게 많잖아요, 강남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하면 35,000세대 물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의아하네요. 팩트들을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냐면 심리적으로 실제 있는 팩트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젊은 세대들이 뭐냐면 그냥 사람답게 살지 않을 거면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어렵게 사느니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지 차라리 갈 때는 좋은 집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집에 대한 희소성이 워낙 뛰어나게 된 거예요. 뭐 국민주택 규모나 아파트들은 지금 집이 모자라죠, 사실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 밑에 25평, 뭐 20평, 18평 내려가면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을 조금만 벗어나면 물건이 많이 있어요. 은평구마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명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 보면 신고가가 다 어떤 지역이에요? 다 뭐 10억, 11억, 12억 다 고가주택 지역이에요. 저 서울 주택 중에 20, 30% 해당하는 것만 조명을 하니까 이게 전체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은평 경우는 3, 4억짜리 많아요. 또 강북구에 가도 3, 4억짜리 아파트가 실제로 있습니다. 전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조명이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체크를 할 때 가치 가중 평균이 아니라 동일 가중 평균을 하면은 이게 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게 좀 보도가 좀 완화가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도의 어떤 행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전세 매물이 버티지 못하고 내년에 되면 또 매매 어떤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매물들이 매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라도 나서 유지를 가야 돼요. 이런 어떤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로 예측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와 제도, 거래 분석원 제도, 그 예전의 사례 세 가지 어떤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봐도 명료하게 말은 안 했지만 2, 3월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는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한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전세 매물이 줄어든 건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고 다만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매물과 그 일치가 되지 않는 경향이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 글쎄요, 이거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반론하시면 의견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실제로 기존 계약됐던 물건들이 회전되고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뭐 공급량도 정해져 있고 수요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정부의 의견처럼 실제로 이 수급상의 총량이 변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신규 계약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뭐 잠깐 지적들 하셨지만 기존 계약자들이 연장을 할 수 있고 가격 상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신 신규 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매물 찾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새로 나오는 전세 계약이 가능한 물건들은 사실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의 주거 안정이나 가격 제어, 전세 임차료 가격 제어 효과가 기존 계약자한테는 극대화돼서 발현될 수 있겠지만 네네. 신규 계약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거나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요 업무지구 직장 출근이 가능한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뭐 대출이라던가 재건축 또 뭐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던가 다양한 규제들이 몰려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또 구매자들이 실입주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들을 지금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제 전세 물건으로 출시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비아파트 상품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이제 주거 선호도나 인프라 이제 충족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상황이 좀 덜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뭐 비선호 지역, 심지어 이제 지방 대표 도심들까지 전월세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값이 뚜렷한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가 따라 오르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수급 조절에 좀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닐 텐데 너무 이제 이 주거 안정이나 세입자들 보호를 위한 이런 제도들을 빨리 구현해야 된다라는 데 조금 서두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 이런 이 임대차 3법들이 그동안 뭐 내용만 조금씩 달랐지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면서 필요한 제도다라고 다들 이제 공유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시장 안정이나 세입자들의 이제 주거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또 여건상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두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보통 전월세 성수기가 이제 보통 국내에서는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연말 연초에 미리 찾으시기 때문에 그때가 대표적인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세제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내년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쯤엔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처럼 수급 상황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 그렇게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좀 금방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 소장님. 저는 소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교수님 의견에는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숫자 통계하고 현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뭐 35,000호 정도 물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우리가 살만한 아파트들,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들, 내가 지금 거주하는 공간보다 더 다운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내려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들, 주택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고요. 최근에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은평구 이런 쪽에 가면 3억짜리 물건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남이나 마용선 기준에서는 뭐 10억, 13억씩 하니까 야 3억짜리면 뭐 괜찮지 않냐라고 하지만 또 그 지역에서는 2억 하던 전세 가격이 3억으로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기는 힘들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힘들어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정부 관계자들은 저는 통계나 이런 숫자만 보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각 역지사지에서 세입자
부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값 쉽게 안 잡힐 것 같고 예. 전세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통계가 문제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2월에 안정이 됐냐라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해주셨지만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다르거든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세 시장은 반대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임대인들을 규제할수록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전세 시장이 전세 가격이 언제 안정이 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안정이 됐지 그 외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전세 가격이 안정된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물량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전세 수요를 강제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될수록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물량을 늘리려면 새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물량을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현재 정책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내년 2월이 되더라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 교수님이 혹시 재반박하실 의견 있으시면 예, 저 두 분의 어떤 말씀에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드린 팩트는 미시적으로 이 전세 시장에서 유동적인 매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저량으로 볼 때 지금 1000개 정도가 늘었어요. 사실 전세가. 왜 늘었나 제가 정확히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드리면 개포동 레미안 모모가 지금 한 2200세대가 입주해요. 입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세 매물이 한 1000개, 150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그동안 9월 10일 정도의 아파트가 한 8,500개에서 600개 수준이 있었고 그것이 유지되어 오다가 조금 줄었어요. 9월 말에 조금 줄다, 추석 전에 줄다가 9월 말부터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500개 나오니까 8,500개에서 지금 9,000대로 넘어갔어요. 매물이 늘었다는 거죠, 제 표현이. 그래서 그냥 액면으로 뭐 지금 전세 매물이 늘었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 미시적으로 현재 시장에 유동적 매물이 일시적으로 지금 대단지가 입주하는 바람에 1,000개, 1,500개 매물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시할 건 그거죠. 유동적으로 이것이 지금 지금 10월 13일이니까 한 달 반이 됐는데 우리가 허위 매물 신고자 하면서 매물이 확 줄었잖아요. 그때 매물이 9,000건에서 8,000건 사이였거든요. 그 매물이 지금까지 한 달 반인데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뭐 제가 드린 말씀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가격적으로는 일부 이제 거래가 가능한 또 신규 입주라던가 또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전세가 나오게 되면 아까 이제 소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전셋값을 올리는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 입주가 또 반갑기도 하면서 신고가 사례들로 기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세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단지들이 가격을 높여놓으면 상품성이나 인프라 때문에 가격이 좀 너무 과도하다 싶은 곳까지 좀 키 맞추기로 전세 가격마저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서도 신고가 계약 사례들 종전에 이제 평형대별 적정 가격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전세 가격보다 높은 케이스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물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주거를 희망하지만 전세 가격이 거의 절반이나 한 60, 70% 수준인 경기나 인천으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이사 가시는 케이스들도 최근에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나마 좀 여력이 되시거나 뭐 대출이나 소득 요건들이 좀 되시는 분들은 뭐 소위 영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세 찾기에 좀 지치다 보니까 뭐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격도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다시 내 집 마련이나 주택 구매 쪽으로 좀 돌아봐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다시 하시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매매와 전세 수요자들이 언제라도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주택 필요 수요 실수요자들이다 보니까 전세 시장 불안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시 주택 구매나 이런 심리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우려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까 신고가 사례 같은 게 또 이제 보도가 되면 그런 사례들이 보도가 되면 또 거기에 또 그 분위기가 또 달아오르잖아요. 참 분위기에 참 잘 휩쓸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뭐 한 교수님 가끔 말씀하시지만 보도가 너무 왜곡됐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과장됐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신고가 나온 거를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요. 오늘 신고가인데 오늘 보도가 나와요. 그건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도 팩트 체크해가지고 해드렸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신고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거래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홍남기 장관이 스스로 자처한 건데 거래 분석원이 있었더라면 허위 신고가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왜 하냐면 몇몇 아파트 신규 입주 단지들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직접 통화하고 한 내용들을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뭐 추미애 장관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없는 사실을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부동산의 한 편을 제가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주인분들이 카페에서 누가 몇 억 올렸다고 4억, 불과 2주 전에 4억인데 5억으로 올렸다고 신고했다고 어느 한 사람이 올리면 주인들이 다 전화가 옵니다. 공인중개사에. 5억에 카페에 떴어. 나도 5억 될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예 안 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밖에 노력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같이 5억이에요. 순간적으로. 맞죠? 호가가 올라간다. 이런 행위가 지금 신규 단지에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왔고 지금 이제 어떤 시장의 과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를 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높아져야 매매를 털 수가 있어요. 환경이 이게 커넥팅이 있어요.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일반 수요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시세 형성이나 신고가 형성되는 어떤 패턴이나 알고리즘을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우리 조금들은 다 아십니다. 전문가들은 다 알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거래 분석원이라는 것이 예전에 등장을 했다라면 홍남기 장관이 왜 자초했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등장을 해서 허위 신고에 대해서 60일 동안 시간에 떠 있는 그 신고가 그게 만약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안 줍니다. 보도사에서 해지됐다고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팩트예요. 이것은 기득권이나 투기 세력의 일부 세력들이 그 언론사 담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걸 믿다가 예를 들어서 매매 수요와 그 매도자와 매수인의 어떤 갭이 이제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는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100만 호가 물량이 나오는데 노태우 정권 때 100만 호 나올 때는 인구가 30만씩 늘었어요. 지금 인구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길게 보셔야지 지금 뭐 한없이 이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시고 또 양도세 보유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매를 안 하면 팔 타임이 아닌 거예요. 팔 타임이 거의 없어요. 내년 6월이면 지금 7개월 남았거든요. 양도세 중과 다 대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서울시에만 지금 임대사업자 매물이 14만 채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소화할 거예요? 소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금은 최고가로 가격을 올려놓고 그 투자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는 타임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들과 6월, 7월에 패닉바잉으로 한번 몰아붙였었고 지금 가라앉았고 매매가격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전세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가격이 받쳐줘야 또 매매가격을 매도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의 생각은 또 시청자분들이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 생각만 너무 믿지 마시고 또 두 분이나 또 같이 들으셔가지고 두 개를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전세에서 매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뭐 단합 행위에는 이번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좀 차지하고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교수님이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시세가 많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 유동적인 시세 상황에서 저는 전세 가격 급등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결국 떠받쳐주는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전세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한 50%대 정도 되고 전국은 70%대 정도 되는데 서울이 50%대라는 얘기는 전세 가격 상승보다 최근에 매매 가격 상승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갭이 줄어들게 되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뭐 단합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든지 간에 올랐던 시세가 확정적 시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개포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참 개포가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매매 가격 상승을 보면 2016년도에 개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개포 2단지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면서 고분양가를 냈는데 그게 시장에 먹히면서 개포가 평당 4,200만 원 일반 분양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면서 서초든지 뭐 다른 지역들도 다 급등을 했는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세 시장이 또다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신고가 행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개포가 또 신고가 행진을 해버리게 되면 또 전세 가격이 오른 가격이 시세가 되면서 결국에는 매매 가격도 고정적인 시세가 확정적인 시세가 되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영원한 상승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이고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른 또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랐는 매매 가격을 더 견고하게 해주지 않나 싶어서 정부도 너무 이게 2월 되면은 안정이 될 거야 이렇게 낙관론만 펴지지 말고 좀 더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앞서 한 교수님께서는 뭐 거래 분석은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여쭌 것처럼 차가 나온 순간에 아니 전세 대책이 뭐 추가 대책이 뭐가 있을까 저도 좀 퀘스천을 찍었어요. 굳이 막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굳이 할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전세 대출을 강화하는 거죠. 대출을 막겠다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건 5억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하는 어떤 단지들 형태들은 이제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들이 이제 제2금융권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을 80%. 근데 그 어떤 전세 대출 금리도 버틸 만한 수준이에요. 월세 사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월세 살던 분들이 전세 대출 자금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칠 수 있죠. 부담이 적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당연한 시장 논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대책을 뭘 낼까 좀 생각해 보니까 굳이 한다는 게 액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액션. DSR, 전세대출자 DSR 적용하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뭐 이런 아주 어떤 좀 미세한 수준이지 갑자기 전세 그 대책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물건이 많이 있어야죠. 전세 물량이. 답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임대차 사법 던져놓고 물량이 있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립서비스 수준으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DSR이나 뭐 아까 말한 뭐 카페 담합 조사하겠다 뭐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전세 대출을 강화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세입자들이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아닙니까? 세입자들이 전세값을 높이려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세 대출을 받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을 가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세를 얻으려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은 내가 전세 대증 보출 소개해 줄게 됩니다. 이게 시장 현황이에요.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소개 많이 합니다. 그럼 집주인이 대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높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저 고덕에 뭐 이번에 신규 단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세입자가 가면 왜 이렇게 올라서 비싸 이러면은 표현을 이런 정도까지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은 남의 돈이 아니라 당신 돈입니다. 신혼부부가 왔어요. 6억, 7억,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대출 받고 신도시 분양받으면 게임 끝난다. 그러니까 전세 그냥 편하게 사시고 그런 표현에 안 넘어갈 제가 볼 때 신혼부부는 드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억, 4억을 예측했다가 두 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6억, 7억이면 너무 부담되는데 6억, 7억의 이자가 20, 30이에요. 그냥 술 한잔 안 먹으면 돼.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공인중개사 분들이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알고리즘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빚어지는 실제 거래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아니 근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분석을 할 때 실제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가격 상승세를 좀 제동을 거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뭐 1억을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할 때 자기 자본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출이 가능하면 또 그걸 올려주면서 그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가능한 구조가 되면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이 영향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교수님이 더 저희가 사실 공급을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라도 좀 가격 제어를 걸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전세 자금이나 뭐 이런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고통을 수반해야만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대출을 막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최근에 저금리 때문에 다들 월세 안 내는 전세를 선호하고 전세난이 극심하니 월세로 좀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내보자. 예를 들면 월세로 낸 현금 지불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높여준다던가 그리고 실제로 월세로 돌리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 법정 저희 전월세 전환율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금리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잘 관리를 하자 뭐 이런 대안들을 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월세 내는 것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거부감이 워낙 크고 다들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를 월세로 분할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상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 찾기에 지친 분들 또 그리고 뭐 사전 청약 이런 거 기다려도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내년 정도의 이런 세금 이벤트 때문에 가격이 조금 출렁이게 되면 또 이제 내 집 마련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는 물론 이제 저희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진정책이나 제동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내 집이 필요한 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뭐 1주택자, 무주택자 금융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구조는 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전세 시장의 물량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있으면 좋은데 일단 내년 7월에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분들은 본 청약 입주 때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가 어렵고 내년에 또 특히 올해보다는 입주 물량이 준다는 통계들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수도권이 한 14만 5천 정도 신규 입주를 했는데 내년에 한 2만 호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물량도 대부분 서울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올해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의 전세 선호가 극심하고 그 극심한 지역에 새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면 이 가격 제동 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이분들을 정상적인 내 집 마련 구매나 이런 걸로 좀 유도할 수 있는 사다리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택 구매를 무조건 좀 이제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내 집 마련을 좀 풀어주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매랑 전세 수요를 통합적으로 지금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임대인 규제라든지 뭐 구매 능력 규제를 하면 되는데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 패턴을 보면 임대인들, 가진 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게 되고 실수요자, 서민들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혜택이 이제 금융적인 혜택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무작정 올려주게 되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집주인 좋아하는 일을 시키게 되고요. 집주인이 또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그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수급 불일치가 생겼기 때문에 야 매덕 올려줘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부하게 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능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와 전세 시장을 좀 분리할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생각을 해서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면 국가적으로도 취득세도 내게 되고 뭐 내 집 마련도 하게 되고 주거 안정도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고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좀 많이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한시적으로 완화를 좀 해줘서 이렇게 좀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매매를 꽁꽁 틀어막은 상황에서 전세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뭐 월세 전환할 때 금융적인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하게 하자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이제 집주인이 많이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뭐 한시적으로 3개월, 6개월 내에 전세 가격을 만료가 되고 3개월, 6개월 내에 많이 올리게 되면 뭐 그걸 규제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냥 전세 시장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매매와 맞물려서 다주택자들 투기꾼은 규제를 해야 되지만 실수요자들은 집을 쉽게 살 수 있고 다주택자들은 또 매물을 내놓아서 이게 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 좀 해준다면 전세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대책 물어보셨는데 하나 좀 팁이 떠올라가지고 두 분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이 자본시장이잖아요. 자본 논리가 있으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월세로 놓은 물건을 전세로 돌린다라면 전세난이 조금 해소되겠죠, 100%. 근데 그럼 방법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종부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 지금 수익이 1년에 몇 조죠? 지금 정부에서 한 1, 2조인가 2, 3조 제가 기억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 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안 받는 수준으로 가고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놓는 분야 안에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라는 이런 류의 정책. 자본 논리니까 주인 입장에서 종부세 감면액이 내가 월세를 받는 것보다 더 이득이야. 그럼 당연히 전세를 놓겠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네, 그러면 그 세제 혜택의 어떤 손실 부분은 누가 지냐? 정부에서 지잖아요. 근데 정부가 만약에 지금 뭐 공공기관들 막 흥청망청 돈 쓰는 거 많잖아요. 그거 부서에서 1년에 500조인데 그 3조, 2조 못 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면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조금 뭐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한 방편이라고 이런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 주인들이 내가 이득이 자본 논리상 당연히 전세를 나서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이득이에요. 매년 종부세 내는 것보다 더 똑같으니까 더 버니까. 그 와중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근데 정부에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감내한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그러면 월세 물건들이 전세 물건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근데 그렇게 네. 하면 네. 전세 비중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니까요. 다시 네. 집값은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따라 올라가면서 비중이 높아져서 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갭 투자 다시 좀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진 분들이 또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규제 때문에 못하게 됐지만 네네네. 개인 자금으로 갭 투자하는 거는 지금 뭐 차단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그러면 갭 투자에 대한 기대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도 법으로 만들면 되죠. 정부가 이제 종부세를 이제 강화하기로 해서 첫 시행 이제 적용 시기가 안 내년이다 되겠는데요? 보니까 이거를 감면책을 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있을까? 굉장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이나 세법 운영 같은 것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 다주택자 같아서 갭 투자가 다시 이 부분은 좀 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아마 이 방송을 정부 관계에서 보고 있다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가 핵심 정책인데 이걸 다시 임대인한테 그동안 규제를 하는 대상한테 되돌려준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진정성 느껴지잖아요. 제가 교수님 말씀에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근데 공감하는 부분은 부동산한테서 세금을 많이 거두잖아요. 종부세, 양도세. 그 돈에 대해서는 다른 데 쓰지 말고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임대 아파트를 짓든지 어떤 식으로든 좀 보도블록 까는데 좀 쓰지 말고 저는 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나오는 최근에 이제 전세금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금 나중에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대책 찾으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안한 분들은 전세보증금을 조금 낮춰볼까 약간 월세를 내더라도 이런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라든 좀 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약간의 현금 비용을 충당하고서라도 이제 반전세나 이런 걸로 보증금을 좀 낮춰놓으면 회수할 때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 트렌드 같은 것들은 조금 파고들어서 월세 전환율이라든가 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저금리 전세를 선호하는 이런 이제 수요 쏠림에도 조금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전세를 조금 낮춰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불안하죠. 나중에 회수까지 고려한다면 뭐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가 방안.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 같은 걸 좀 낮춰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세입자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1월까지 전셋집을 새로 구하셔야 되니까 반전세? 김규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해야 돼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것도, 예. 만약에 마포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한다면 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문도 겸임 교수, 김인만 소장, 김규정 소장이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제와의 이슈인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